사장님, 도대체 여기서 언제부터 비를 맞고 계신 거예요? 70년을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 없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대한민국의 허허벌판을 빌딩 숲으로 바꿔낸 건설사 회장 박태건이었습니다. 그의 눈짓 하나에 사람들이 몸을 낮췄고 입을 열면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죠. 하지만 지금 빗속에서 혼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를 찾아낸 건 그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29 여자였습니다.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그녀는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그의 곁을 지켰죠.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회장은 결국 왜 이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아침 서울 도심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가로수 이파리를 툭툭 털어내던 그런 날이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삐 걸음을 옮기는 사이 한 남자가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올해 70살의 박태건, 태건종합건설 창업주의자 현 대표이사. 이 나라 건설판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면 신출내기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40년 넘게 맨몸으로 현장을 일궈 허허벌판이던 땅을 빌딩 숲으로 바꿔낸 사람. 협력사 대표들이 그의 눈짓 하나에 몸을 바짝 낮추고 이사회에선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낯선 골목 앞에 서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강북 재개발 구역 마지막 계약 서명. 3년 넘게 공을 들인 사업이었죠. 오전 10시 강북구청 대회의실. 시청 관계자, 구청장, 협력사 대표 8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 강 과장이 새벽부터 3번이나 확인 전화를 했고 태건은 그때마다 짧게 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몇 번이나 한 계약인지 알아? 강북구청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기사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줘. 걸어가겠네. 10분이면 충분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찬 공기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 전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골목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왔던 길인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블록을 돌았는데 같은 담벼락이었습니다. 다시 돌았어요. 또 같은 자리였죠. 발걸음이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멈췄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속에 서서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담벼락, 녹슨 철문, 군데군데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이라 쓰인 건물들. 서울 어딘가이긴 했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왜 여기에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는데 비서 번호를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강 과장한테 전화를 하면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나. 나 길을 잃었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 말이 목구멍 끝에서 맴돌다 사라졌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나약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빗줄기가 조금씩 새지고 있었어요. 코트 어깨 위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평생 앞만 보며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 위로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빗속에서 작은 우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연두색 우산이었어요. 그 아래에서 걸어오는 여자는 29, 도시락집을 운영하는 지연우였죠.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지훈 오빠의 아버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반듯한 정장 차림을 한 신사가 비를 흠뻑 맞은 채 골목 한가운데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 지나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연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 지금 괜찮은 게 아니구나. 그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회장님,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서 비를 맞고 계셨던 거예요? 태건은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젖어가면서 태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감사 인사보다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무언가가 있었죠. 두려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설고 당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은 것.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키지 않으려 했던 그 표정이 빗속에서 낯선 여자 앞에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아들 지훈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태건이 단골로 다니는 한정식집, 그가 늘 앉는 안쪽 방. 일요일 점심자리였어요. 지훈은 짧게 소개했습니다. 도시락집을 운영한다고. 태건은 그녀를 한번 훑어봤어요. 값비싼 옷은 아니었고 손에는 새벽 시장부터 뛰는 사람 특유의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시락집이라고 했나? 우리 집안이 만만해 보였나?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첫 마디부터였어요. 여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잠깐 태건을 바라보다가 또렷하게 말했죠. 전 사람 보고 왔습니다. 집안 보고 온 게 아니라요. 짧은 침묵이 흐르고 태건은 그녀를 봤어요. 눈을 내리깔지 않는 눈빛, 떨리지 않는 목소리. 지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굽히려는 것도 아닌 그냥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태건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그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우, 29살. 그날 태건이 그녀에게 붙인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탐탁지 않다. 빗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날 저녁, 태건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멀었습니다. 문득 빗속에서 그 여자가 우산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던 것이 생각났어요. 자신은 젖어가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잊혀지지 않았어요. 박태건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쉰 날이 없었어요. 23세 공사판에 뛰어들어 손등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적도 있었고 아내가 둘째를 낳다 세상을 떠난 날에도 현장을 지켰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한 번 놓치는 것, 회의 자료를 읽다가 같은 줄을 2번 손가락으로 짚는 것, 점심을 먹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보름 전쯤이었을까요? 태건은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택시를 타고 신경과 외래 접수 창구에 서 있었어요. 접수 직원이 보호자가 없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답했죠. 필요 없어.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초기 인지장애. 의사가 천천히 신중하게 설명했어요. 초기라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약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태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처방전을 받아 일어섰죠. 복도 끝 창가에서 잠깐 멈췄어요.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건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약봉투를 손에 쥐고 약 이름을 읽으려 했는데 작은 글씨들이 흔들렸어요. 돋보기를 찾으려다 그만뒀죠. 찾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외로운 곳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태건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8시 약 복용. 메모장에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해야 할 일을 2번씩 손으로 써두는 것. 회의 전에는 자료를 밤새 읽어 외워뒀고 협력사 대표 이름은 사진과 함께 파일을 만들어 매일 아침 확인했어요. 남들 눈엔 꼼꼼한 경영자처럼 보였겠지만 그건 꼼꼼함이 아니라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날엔 괜찮았습니다. 머리가 맑고 회의도 날카롭게 이끌었어요. 그런 날엔 이게 다 과장된 괜한 걱정이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날엔 갑자기 안개가 끼는 것 같았어요. 말하려던 단어가 사라지고 익숙한 얼굴이 잠깐 낯설어지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태건은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는 척하면서 안쪽에서 흐트러지는 것들을 조용히 붙잡으면서 말이죠. 빗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날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회사 안의 박태건은 여전히 불같았어요. 오전 8시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이사회 자료를 검토했고 회의실에선 틀린 수치를 단번에 짚어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으며 임원들은 그가 눈을 맞추면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재로 돌아온 밤의 박태건은 달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 복용 시간을 확인했어요. 핸드폰 알람을 맞춰뒀는데 알람이 울리면 무슨 약인지 다시 찾아봐야 했죠. 처방전을 2번 읽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면서 그는 짧게 중얼거렸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군.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비서 강 과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태건의 일정을 관리하며 그의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요즘 태건의 침묵은 조금 달랐어요. 회의 중 잠깐 시선이 흐릿해지는 순간들, 보고서를 읽다가 같은 줄을 2번 손가락으로 짚는 것, 점심 식사 후 메뉴를 물어보면 방금 먹은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표정. 강 과장은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건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 과장은 태건의 코트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세탁을 맡기려 옷을 정리하다 나온 것이었어요. 약봉투엔 작은 글씨로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이 적혀 있었고 진료를 받은 병원 이름도 찍혀 있었죠. 강 과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머니 안에 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태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건이 먼저 불렀어요. 강 과장, 어제 내 코트에 손댔나? 강 과장은 잠깐 멈추고는 또렷하게 답했어요. 세탁 맡기려다 그냥 뒀습니다. 회장님.
태건은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강 과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짧게 말했어요. 아들한텐 입도 뻥긋하지 마. 다시 말하지 않겠네. 강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조용한 약속이 생겨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그 무렵 회사 기획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36, 능력이 없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꼼꼼하고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태건은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대신 늘 한 가지를 더 요구했어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완벽하게.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우는 오래전부터 그 기대를 사랑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이 없는 시험처럼 느꼈죠.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 엇갈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같은 건물에 있어도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건이 병을 숨긴 이유 중 하나도 지훈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 자신을 끌어내리려 할까 두려웠던 것인지 그 마음의 진짜 이유는 태건 자신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건은 서재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가득했고 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그의 손을 거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어깨가 펴졌어요. 그런데 그 어깨가 요즘은 아침마다 조금씩 무거웠습니다. 그는 책상 위 메모장을 폈어요. 오늘 날짜를 적으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11월이었어요. 몇일인지는 알았는데 무슨 요일인지가 잠깐 흐릿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고서야 그는 날짜를 적어 내려갔어요. 조용히 꼼꼼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메모장 위에 사람은 자기가 내린 결론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재온 사람일수록 첫눈에 그어버린 선을 끝까지 지우지 않으려 하죠. 박태건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우에 대한 결론은 한정식 집 그날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탐탁지 않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을 내려놓고도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식탁 위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흔들리지 않던 그 눈. 4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자기 앞에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비위를 맞추거나 아니면 과하게 맞서거나 했지요. 그런데 그 여자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게 뭔지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없어서 태건은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는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도시락집 사장,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짧게 결론을 내리고 덮으려 했죠. 하지만 덮인 것들은 꼭 다시 올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연우는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안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어요. 상호는 오늘 한 끼. 거창한 이름도 예쁜 간판도 아니었죠. 새벽 5시면 시장에 나가 재료를 직접 고르고 6시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점심 피크가 끝나면 배달 도시락을 쌌고 저녁엔 다음날 반찬을 미리 손질했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그녀는 그 하루를 좋아했어요. 소중한 뭔가를 만들고 누군가의 끼니가 되는 일.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지훈을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회사 인근 배달 거래처가 인연이 됐어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연우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인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갔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가까워졌고 지우는 1년쯤 지나 아버지에게 그녀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우는 아직 이르다고 말렸지만 지우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한정식 집 자리가 잡혔고 태건의 첫 마디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정식 집 자리가 있고 나서 며칠 뒤 회사 근처 오찬 자리가 있었어요. 연우는 지훈의 동행으로 참석했습니다. 태건은 여전히 그녀에게 눈도 맞추지 않았죠.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겐 시선을 주지 않는 것. 연우는 불편한 기색 없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는 연우를 보지 않았고 연우는 아버지를 개의치 않았어요. 그 팽팽한 공기 속에서 지훈만 혼자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각자 자리를 뜨는 길에 연우는 도시락 납품 거래처에 들를 일이 있어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태건이 나왔고 두 사람은 짧게 눈이 마주쳤지만 태건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연우는 가볍게 인사를 했고 태건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태건이 지나치던 순간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어요. 연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굽혀 집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고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이 적혀 있는 작은 종이 봉투였어요. 회장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태건이 돌아봤습니다. 연우가 내미는 약봉투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으며 빠르게 봉투를 낚아채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죠. 연우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어요. 약봉투를 본 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글자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원인지, 어떤 약인지, 그 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 연우는 알았어요. 어린 시절 오래 병을 앓던 외할아버지를 곁에서 돌봤던 그녀였습니다. 이 약은 기억에 관한 약이었어요. 그날 밤 연우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훈에게 말해야 하나? 아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약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던 그 손, 아무것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온몸에서 배어나오던 그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꺼내면 모든 것을 닫아버릴 듯한 사람이었지요. 연우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지훈에게 말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약봉투를 본 다음 날부터 연우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환자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거절당했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호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진료 예약만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태건의 다음 예약일이 2주 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요. 연우는 지훈의 이름을 잠깐 빌려 예약을 확정시켰습니다. 지훈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녀 나름의 판단이 있었죠. 태건이 먼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먼저 알게 되면 태건은 벽을 더 높이 쌓을 사람이라는 걸 연우는 첫 만남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한 일은 태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회사 납품 거래처에 태건의 회사가 포함되면서 연우는 일주일에 3번 그 건물을 드나들었어요. 매번 안내 데스크에 도시락을 놓고 나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타이밍을 그녀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전 11시 반. 태건이 점심 전에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도시락 안에는 늘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반찬이 들어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누가 썼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어요. 태건은 처음엔 납품업체에서 의뢰 붙이는 안내려니 하고 그 메모를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용이 매번 달랐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식후에 약도 꼭 챙겨 드세요. 납품업체가 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태건은 강 과장을 불렀어요. 이 도시락 어디서 오는 거야? 강 과장은 잠깐 멈췄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한 끼 도시락입니다. 지훈 부장님 쪽 거래처인데 최근에 납품이 추가됐습니다. 태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건은 도시락을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뚜껑을 닫고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태건은 사전 연락도 없이 혼자 직접 연우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작은 가게 앞에 최고급 검은 세단이 서는 건 그 골목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연우는 카운터 안에서 반찬을 손질하다 차에서 내리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알치마를 고쳐맸습니다. 태건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손님이 2명 있었고 연우는 조용히 그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태건은 앉지 않고 서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나? 연우는 대답하지 않고 태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 분노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녀는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들켰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배려받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유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연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니까 인정도 하셔야죠. 태건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협상 자리에서 어떤 말에도 막힌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9 도시락집 사장의 한마디에 처음으로 입이 닫혔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늦가을 골목 바람이 지나갔고 낙엽 한 장이 유리문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태건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뭘까요? 분노일까요? 당혹스러움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일까요? 그는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는지 시선은 창밖을 향했어요. 연우는 물을 가져다 놓았고 태건은 말없이 그 물잔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어요. 지훈인 모르는 거지. 확인인지 부탁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릅니다. 태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맙다는 말 대신이라는 걸 연우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사람 방식의 최선이라는 것도 말이죠. 태건이 가게를 나선 건 10분도 안 돼서였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일어서서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죠. 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봤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태건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괜히 불편했어요. 오래된 성벽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 과장이 태건에게 다음 주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태건은 무심히 듣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어요. 화요일 오전
신경과 외래. 강 과장이 자신이 추가한 것도 아닌데 일정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건이 강 과장을 보자 강 과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 다시 일정표로 눈을 내리고 아무 말 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박태건이 할 수 있는 처음으로 내민 손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찬자리. 협력사 대표들이 모인 테이블에서 태건은 평소처럼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말이 한 박자씩 늦었어요. 계약 조건을 설명하다 숫자가 엉켰고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자리가 잠깐 어색해졌어요. 최상무가 슬쩍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태건도 연우도 놓치지 않았어요. 최병준 상무, 태건종합건설 영업총괄, 나이 56에 회사 경력 18년, 이사회 내 발언권이 가장 센 임원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썰미가 빠르고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쓰는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최상무는 태건이 강할 때는 그의 뒤에 서서 모든 공을 올렸어요. 하지만 태건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틈새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을 따로 만나고 이사회의 임원진들을 찾아가 회장이 요즘 예전 같지 않다고 중요한 자리에서 말이 엉킨다고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끝엔 늘 같은 말이 붙었어요. 이러다간 회사가 흔들린다고. 그날 오차는 강북구 주요 협력사 대표 6명과의 자리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후속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태건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연우는 그 자리에 지훈의 동행으로 참석했습니다. 태건은 상석에 앉아 인사말을 시작했고 처음은 괜찮았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고 자리 분위기도 단단했죠. 그런데 계약 조건 설명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3차 공정 납품 단가를 설명하다가 자신이 반복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2차 단가를 다시 말했습니다.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고 협력사 대표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만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소리 없이 최상무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모른 척하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 테이블에서 그 웃음을 못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시선이 모였고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훈의 기획 자료를 미리 읽어두었던 노트였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최상무의 눈이 가늘어졌지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우는 개의치 않으며 노트를 보지도 않고 3차 공정 납품 단가를 처음부터 조목조목 짚어 내려갔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협력사 대표들이 메모를 시작했고 연우가 설명을 마치자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수선했던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안대로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상무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판이 이미 뒤집혀 있었거든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태건은 연우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안에 평생 남에게 보인 적 없는 표정이 잠깐 스쳤습니다. 지켜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오찬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최상무는 협력사 대표 한 명을 따로 붙잡아서 목소리를 낮추고 웃으면서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죠. 오늘 보셨죠? 회장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앞날이 걱정이에요. 협력사 대표는 애매하게 웃었고 최상무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씨앗은 심어졌으니까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도시락집 여자가 오늘은 판을 뒤집었지만 판 자체를 바꾸는 건 자기가 할 일이었어요. 최상무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빈틈없이 태건이 병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고 이사회 안에서 자기 편을 하나씩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8년 동안 그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죠. 그날 저녁 지우는 연우에게 어떻게 그 자료를 다 외우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연우는 미리 읽어뒀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혼자 생각했어요. 자신은 오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아버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손 하나 내밀지 못했다는 그 무력감이 분노인지 자책인지 구분되지 않았죠.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걸 오랫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태건은 그날 밤 서재에서 어둠 속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찬 자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말이 꼬이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지던 순간, 최상무가 웃던 순간, 그리고 연우가 일어서던 순간, 그것이 뭔지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없었지만 태건은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최상무가 오늘 왜 웃었는지 궁금했어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위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에 있었어요. 어떤 상처는 오래 묵을수록 단단해집니다. 표면은 아문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여전히 골마 있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지만 한번 건드리면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죠. 지훈과 태건 사이에 쌓인 것들이 딱 그랬습니다. 36년이었어요. 오찬 자리가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그 사흘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연우는 눈치챘지만 먼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류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훈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듯한 멍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목요일 저녁 지훈이 태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드셨냐고 짧게 묻자 태건은 먹었다고 했어요. 둘 다 잠깐 말이 없다가 지훈이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건은 잠깐 뜸을 들였다가 짧게 말했어요. 올라와라. 지훈이 태건의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태건은 서재에 있었어요. 지훈이 들어서자 눈을 들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늘 그의 방식이었지요. 상대가 먼저 들어오게 하고 자신은 앉아서 맞이하는 것. 지훈은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알았고 어릴 때부터 싫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태건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지훈의 눈을 봤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눈빛인지 그냥 걱정하는 눈빛인지 가늠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멀쩡하다. 지훈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오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을 반복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잠깐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태건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멀었어.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넌 아직 멀었어. 어릴 때도 들었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들었고 회사에 들어와서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태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았죠.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은 사람 특유의 가라앉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보다 회사가 먼저였죠. 제가 어릴 때 한 번이라도 학교 운동회에 오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기일에 현장 떠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게 다 괜찮다고, 그게 아버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한텐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직 멀었다고요. 제가 몇 살이 돼야 가까워지는 겁니까? 태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훈을 봤어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흔들리는 것을 들키면 지는 것이라는 평생 몸에 밴 습관. 그래서 그는 가장 상처 주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침묵이었어요. 지훈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않고 온 지 10분도 안 돼서 일어서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아버지 아들이니까. 문이 닫히고 태건은 한동안 그 문을 봤어요. 닫힌 문. 서재 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 조용함이 오랫동안 익숙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폈지만 읽히지 않아서 같은 줄을 3번 읽고 결국 덮었어요. 연우는 그날 밤 지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걸 봤을 때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차를 끓여 옆에 두고 자신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지훈이 작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 연우는 찻잔을 두 손으로 쥐며 말했어요. 두 분 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지훈이 연우를 봤습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끝내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태건은 아들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 사람 다 상대가 먼저 돌아서 버릴까봐 두려워서 자신이 먼저 벽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최상무는 이사 2명과 저녁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급 한식당 개인실. 술이 오갔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는 것이었죠. 최상무가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웃으며 말하자 두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앗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칼을 오래 갈수록 날이 서는 법입니다. 최상무는 석 달을 갈았어요. 소문을 흘리고 사람을 모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꺼낼 자리를 이사회로 정했어요. 가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사회는 12월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안건은 5가지였어요. 내년도 예산 승인, 신규 협력사 계약 검토, 조직 개편안. 그리고 4번째 안건인 대표이사 직무수행 적합성 검토. 최상무가 상정한 것이었습니다. 공문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라고 점잖게 적혀 있었지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사회 멤버 중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안건이 공유된 건 이사회 이틀 전이었어요. 태건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오래 봤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굳어갔습니다. 18년. 그 사람을 18년을 곁에 뒀어요. 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응 자료를 준비할까요, 회장님? 태건은 짧게 말했어요. 필요 없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태건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빗고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류를 펴고 읽으려 했는데 글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잠을 잘 못 잔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12월 서울 하늘이 짙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시각 최상무는 이미 이사 3명과 오전 내내 문자가 오가며 따로 연락을 마친 뒤였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10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에 8명이 앉았고 태건은 상석이었습니다. 최상무는 그 맞은편 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세 안건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4번째 안건이 호명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고 최상무가 준비된 자료를 꺼냈어요. 페이지가 많았고 항목이 세밀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최근 몇 달간 대표이사의 경영 판단에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의 발언 혼선, 주요 계약 자리에서의 수치 오류. 이 자료에 날짜별로 정리해뒀습니다. 회사의 신용과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걱정하는 척이 완벽했습니다. 이사 2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나머지는 시선을 내리깔거나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태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가 끼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왔습니다. 최상무가 계속 말했어요. 주주와 임직원을 위해 대표이사 교체를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배석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고 있을 때 지훈은 최상무를 보고 말했어요. 대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36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상무가 입꼬리를 올리며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하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훈이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북을 열자 프로젝터로 연결됐고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 하나가 떴습니다. 최상무가 협력사 대표들과 주고받은 이면 계약서 내역이었어요. 회사 돈이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날짜별로 금액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스크린을 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최상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연우가 들어섰어요. 이사회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상무가 즉각 말했어요. 이 자리는 이사회입니다. 외부인은 최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연우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인정하면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나가기 전에 이것만 먼저 드리고요. 봉투 안에는 결정적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유령 법인이 최상무 천안 명의로 등록돼 있다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지훈이 3달 전부터 조각조각 모아온 이면 계약 내역과 연우가 찾아낸 법인등기부 등본이 이제 하나로 완성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최상무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빠졌어요. 그는 봉투를 보고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종이 몇 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최상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연우가 회의실을 나가자 문이 닫히고
태건은 그 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이사들을 바라보며 조금 전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하죠. 네 번째 안건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어요. 대신 다섯 번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최상무의 직무 정지 여부. 표결은 빠르게 끝났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태건은 오래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의자 끄는 소리도 멎고 복도의 발걸음도 사라진 뒤였어요. 넓은 테이블 위에 남은 건 자료들과 물잔들 뿐이었죠. 그는 그 테이블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최상무의 배신과 칼, 지훈이 일어서던 순간, 연우가 봉투를 내려놓던 손, 그리고 자신이 글자를 읽지 못하던 순간, 오늘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최상무가 아니었다는 걸 태건은 알았어요. 진짜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그는 처음으로 지훈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흘 동안 태건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최상무 직무 정지 후 업무 공백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고 후속 협력사 미팅도 있었어요. 바쁜 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달랐어요. 말이 없었고 창밖을 봤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 과장은 그 사흘 동안 태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냥 일정을 챙기고 약 복용 시간에 맞춰 물을 가져다 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째 저녁 태건이 먼저 지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녁 먹었나? 지훈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한 것도 낯설었고 그 첫마디가 저녁 먹었냐는 것도 낯설었어요. 짧게 대답했죠. 아직요. 그럼 와라. 지훈이 도착했을 때 태건은 서재가 아니라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은 기억이 지훈에겐 거의 없는 자리였죠. 식탁 위엔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처음에 말없이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어색했지만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평소의 침묵과는 조금 다르게 차갑지 않았거든요. 밥을 반쯤 먹었을 때 태건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훈을 봤어요. 이사회 날 내가 일어섰더구나. 지훈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고마웠다.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태건이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을 그는 살면서 손에 꼽을 만큼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거래처 사람들한테 한 거지요. 아들인 자신한테는 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마디씩 태건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요즘 가끔 말이 꼬여. 숫자가 엉키고 잠깐씩 안개가 끼는 것처럼. 병원에서 들었어. 초기 인지장애라고. 지훈은 한동안 말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오찬 자리에서 느꼈었고 이사회 날 확신했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지요. 알고 있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태건이 말을 이었어요. 두려웠다. 약해 보일까봐. 내가 알면 이걸 빌미로 날 끌어내리려 할까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끌어내리려 할까봐.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오해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딘가 이해가 되기도 해서 지훈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강한 아버지를 원한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이기만 해도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태건은 눈물을 흘리는 36 아들을 봤습니다. 저 아이가 마지막으로 운 걸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전에 저 아이 앞에서 제대로 앉아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고개를 숙이고 식탁 위를 봤어요. 이 식탁?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오래된 식탁이었지요. 여기서 셋이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2글자였어요. 태건의 평생에서 가장 짧고 가장 오래 걸린 2글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밥은 식어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12월 밤바람이 지나가고 낙엽이 다진 가지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지요. 지훈이 먼저 숟가락을 다시 들고 태권도 따라 들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아까의 침묵과는 달랐어요. 무언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용히 열린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훈은 연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연우는 괜찮냐고 묻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어.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잠깐 뒤에 작게 말했습니다. 잘됐다. 그 두 마디가 그날 밤 지훈에게 더도 덜도 아닌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태건은 그날 밤 서재에 앉아 메모장을 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3글자를 더 적었어요. 자신에게 쓴 것인지 아들에게 쓴 것인지 그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잘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건은 그 열흘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쁘긴 했습니다. 최상무 직무 정지 이후 업무 공백을 메우는 일이 있었고 협력사 미팅도 연달아 잡혀 있었죠. 하지만 그 바쁨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엔 앞을 향해 달리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정리해 나가는 사람의 호흡이었어요. 태건은 그 열흘 사이 대표직을 내려놓기로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사회의 압박 때문이 아니었고 최상무가 두려워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이유였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게 됐으니까요. 결정을 내리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40년을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데 무너지는 대신 가벼워졌으니까요. 어쩌면 그 무게를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는 걸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인지도 몰랐어요. 지훈에게는 그 다음날 바로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표직은 내가 맡아라.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태건에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연우였습니다. 이사회 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나간 그 뒷모습이 열흘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격도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간 사람.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태건은 그것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 이른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준비한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골목 안 작은 가게 앞에 검은 세단이 섰습니다.
태건은 차에서 내려 잠깐 가게를 바라봤어요. 토요일이라 손님이 꽤 있었고 연우는 카운터 안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간단히 묶은 채 바쁘게 손을 움직이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꾸민 데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눅 들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태건은 들어가지 않고 골목 어귀에 서서 오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빠진 틈을 기다려 태건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연우는 그를 보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놀란 기색이 있었지만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일을 내려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태건은 카운터 앞에 서서 연우를 봤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잠깐 창밖을 봤는데 12월 끝자락 바람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다 진 가지 하나가 유리문 너머로 흔들렸어요. 태건은 다시 연우를 보고 말했어요. 고맙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태건이 천천히 한마디씩 꺼내듯 말을 이었어요. 이사회 날도 약 챙겨준 것도 병원 예약도 지훈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자네였더군. 연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듣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태건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자네를 탐탁지 않게 봤어. 지금도 그때 내가 한 말들이 기억나는데 부끄럽구먼. 연우가 고개를 들어 태건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를 가늠하는 빛이 있었어요. 부끄럽다는 말을 난생 처음 해보는 사람의 어색함이 그 얼굴에 그대로 배어 있었는데 연우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태건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나? 연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위에 놓인 행주를 손에 쥐었다 놓으면서 잠깐 창밖을 봤어요. 골목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작게 흘러왔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토요일 오전이 그대로 흘러가는 소리였어요. 연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태건을 다시 봤습니다. 가게 첫 대면에서도 약봉투 앞에서도 이사회 날에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실도 협상 테이블도 아닌 작은 도시락 가게 카운터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건은 그 자리에서 살면서 가장 정직한 질문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이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평생 사람을 가늠해온 눈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말이었지요. 태건은 그 질문을 가슴 안에 잠깐 두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음 안에 오래된 것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깐 태건을 바라보고는 처음으로 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어떤 계산도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길지 않은 그 짧은 말 안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태건은 자리를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카운터 위 도시락 하나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무심코 빙긋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그런 웃음이었죠. 그는 가게를 나섰어요. 12월 골목 바람이 코트 깃을 스쳤고 발걸음이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연우에게 아버지 다녀갔다던데 무슨 말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되자고 하셨어.
지우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연우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 이 사람들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이고 어제보다 조금 더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다고. 박태건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런 방식이었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대표직 인수인계는 12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됐습니다. 40년 넘게 그의 이름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조용히 다음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태건의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공식 선언할 때도 그는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 특유의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것이 무거웠다는 걸 내려놓고 나서야 온전히 느끼는 것이었어요. 지우는 신임 대표이사로서 첫 이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태건은 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고문 자격으로 이름은 올랐지만 그 자리는 지훈의 자리여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이사회가 끝난 시간에 맞춰 지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했다. 3글자였어요. 지훈은 한참 그 문자를 봤다고 나중에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말 처음 들어봤다고. 1월 15일이었습니다. 강북 재개발 구역 최종 납품 확인 자리. 3년을 끌어온 그 사업의 마지막 현장 점검이었어요. 지훈이 대표이사로서 처음으로 주재하는 공식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태건은 고문 자격으로 동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의 자리는 지훈의 앞이 아니라 옆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관계자들이 태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건은 짧게 인사를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지훈을 앞으로 내세웠어요. 이번엔 이쪽 대표님과 얘기하세요.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느끼면서 조금 더 어깨를 폈습니다. 현장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담당자가 일정과 수치를 설명하는데 중간에 날짜를 확인하려다 잠깐 헷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 14일인지 15일인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태건이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15일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담당자는 고맙다고 하고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태건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또박또박.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해온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이 지훈에게는 다르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약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속도로 하루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점검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태건과 지훈과 연우, 처음으로 셋이 함께하는 밥 먹는 자리였어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약한 것도 아니고 메뉴를 고른 것도 아니고 현장 근처 오래된 한식집에 그냥 들어간 것이었죠. 메뉴판을 받아든 태건이 잠깐 들여다보다가 연우에게 내밀었어요. 자네가 골라. 연우는 자연스럽게 마치 늘 그래온 것처럼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공깃밥 3개. 연우가 시키자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오래된 한식집의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고 채워야 할 것이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셋이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태건이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도시락 납품은 잘 되고 있나? 연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 달부터 구내식당 정식 납품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맛있으니까. 연우는 잠깐 태건을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말이었어요. 칭찬인지 아닌지도 모를 하지만 분명히 칭찬인 말이었습니다. 연우는 웃었어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태건은 웃지 않고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1월의 바람이 차가웠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태건이 가운데였고 지훈이 왼쪽, 연우가 오른쪽이었어요. 특별히 정한 자리가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걷다가 태건이 발걸음을 잠깐 늦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1월 서울 하늘이 낮고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그 맑음이 차갑지 않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태건은 오래 그 하늘을 봤어요. 지훈과 연우도 멈춰서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잠깐의 시간 안에서 태건은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이 옆에 있고 그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 다른 옆에 있고 그 둘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준 것이라는 걸,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 나이에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던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뗐어요. 지훈과 연우도 따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찬 바람 속에서 나란히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 태건은 서재에 앉아 메모장을 펴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월 15일. 그 아래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장 점검, 식사, 하늘. 짧게, 그러나 빠짐없이.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서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 아래 불빛들이 예전처럼 전부 자기 것인 것만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었어요. 자신도 그 안에 있는 그냥 세상. 태건은 오래 그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약을 먹었고 물을 한 잔 마셨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쫓기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박태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웃음, 1월의 파란 하늘, 된장찌개의 냄새. 늘 거기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다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7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죠. 세 사람은 그날 나란히 걸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의 불씨가 되어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과 위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